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제4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3, 4교시 제출자 현황이고요. 이거는 5, 6교시 자연과학의 이해. 여기 보면 제목을 다르게 쓴 사람이 있는데 5, 6교시는 자연과학의 이해라고 적어야 되고 3, 4교시는 현대과학의 이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저장할 때 이 제목을 보고 폴더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 폴더에다 저장했다가 다시 출석부에 없어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 시간 좀 낭비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5, 6교시는 자연과학의 이해라고 하시면 돼요. 과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무난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보면 이제 2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 저온 압착 또는 저온 추출 참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학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질문을 해온 학생이 있는데 뭐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온도가 제각각이죠. 여기는 좀 약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용적이라고 할까? 200도 이상에서 하면 고온, 여기 185도 이하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저온 압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학생 거를 보면 자, 200도 이상 130에서 140도 이 정도로 되어 있죠. 어디는 보면 49도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49도 이하는 너무 온도가 낮은 것 같아요. 검색을 이제 여러분이 링크해 놓은 거 검색을 해봐도 여기는 145도, 270도 고온 저온, 또 여기는 이제 49도를 기준으로 고온 저온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뭐 맞다 틀리다 어느 온도가 맞다 틀리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200도 이상에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압착을 해서 수출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용해도 쪽에서 이제 막 워드로 과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학생의 그 과제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KNO3의 3이 이제 아래 첨자인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크게 적었다 이렇게 그냥 소개를 했는데, 한글에서도 요 글자 모양에서만 보면 KNO3를 서식에 있겠죠, 글자 모양에. 그럼 여기 쭉 보면 아래 첨자가 있어요. 위 첨자, 아래 첨자. 아래 첨자를 누르고 설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KNO3는 아래 첨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래 첨자로. 그래서 글자 모양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응식이나 수학에서의 수식은 전문적인 수식 그 편집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글에서 입력해 보면 수식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수식 편집기 이런 식으로 컨트롤 NM 눌러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KNO3를 치면 이제 옵션이 없으면 로마자고 이탈릭체겠죠. 로마자로 치고 싶으면 이제 앞에 RM을 하고 KNO3를 하면 되는데 이 3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아래 첨자 기능의 명령어 대신에 아래 밑줄을 그으면 이렇게 입력은 이렇게 한 건데 RM 띄고 KNO 밑줄 3 실제로 표시될 때는 이렇게 크기는 여기서 조절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첨자가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수식을 입력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KNO3를 이 워드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고 클릭을 해서 다시 수식으로 들어가야 수정 같은 게 가능해요. 아래에서 수정해도 되고 위에서 수정해도 되고 뭐 등등 얘를 뭐 NA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아래 첨자는 단순한 첨자는 글자 모양에서 위아래 첨자를 선택하면 되고 이제 그 수식이 여러 개 등장할 경우에는 꼭 첨자 말고도 다른 수식이 등장할 경우에는 수식 편집기를 선택하면 된다. 한글에도 있고 워드에도 당연히 있고 PPT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한글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글이 익숙해서 한글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글이나 워드에서 수식 작성하는 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수식으로 과제를 내야 되는 게 한 번 있을 겁니다. 틈틈이 수식 편집을 연습해 주세요. 저온 압착 참기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도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한테 한번 인터넷으로 주문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저온 참기름, 진한 참기름. 이거는 진한 참기름이죠. 그냥 고온 압착이에요. 고온 압착. 얘는 저온에 체크가 되어 있죠. 저온 압착 참기름이 훨씬 비싸죠. 색깔도 고온이 더 진한 색깔이고 농도가 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맛에 대한 건 아직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혹시 생각나면 알려줄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했죠. 크로마토그래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분리하는 그런 기법들이다. 이거 말고도 뭐 더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분해라는 것은 화합물을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순수한 원소, 원래는 이제 복잡한 화합물을 쪼개서 이제 간단한 화합물로 나누는 것도 분해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해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각각의 원소로 이제 분해가 될 텐데 꼭 화합물이 원소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화학 결합을 끊어서 작은 토막으로 만드는 것이 분해다. 일반적으로 화합물이 원소로 많이 분해가 된다. 근데 분해는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을 줘야 돼요. 주로 이제 에너지를 준다고 하죠.
저절로 되는 거는 별로 없고, 에너지를 줘야 분해가 되는 것들이 이제 보통이다. 그래서 어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기 분해라 그러고, 빛을 이제 쏘인다. 빛에 주로 이제 자외선 쪽이 에너지가 좀 큰데, 빛을 쏘여서 분해하는 거는 광분해. 열을 가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하는 것은 열분해. 에너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는 촉매를 집어넣어서 분해하면은 촉매 분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그 자극 또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분해를 한다.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주변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요 산화순이 이제 열을 받아서 분해하는 게 나오고, 또 광화학 분해라고 해서 염화은이 또 분해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일 거예요. 산화순 분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길지 않은 In the classic experiment of Lavoisier, 네, mercury 2 oxide is heated, producing mercury metal and oxygen gas. 여기다가 In the test tube, we have a sample of red mercury 2 oxide. 거죠. We will heat the sample and it will decompose to give mercury metal, which will condense at the top of the test tube, and oxygen gas, which we will collect by the displacement of water. 그리고 마개를 막고 유리관을 연결해서 수상 치환 방식으로 모을 수 The mercury metal we can see as a metallic gray ring in the test tube. We can demonstrate that the gas collected as oxygen by testing the gas with a glowing splint. As the glowing splint is brought into the test tube, the combustion accelerates in the oxygen and the splint reignites. 잘 타면 산소가 있는 거고, 반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화순이 수은과 산소로 분해한다. 시험관 쪽에는 이제 그 액체로 된 금속 수은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걸 누르면 이제 염화은의 그 광분해 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화학 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가 찾아보니까 약간 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인데 좀 더 다른 쪽에 연관된 이 사이트에서 찾은 게 더 나아 보여서 그거를 대신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것도 광화학이라고 되어 있죠. 염화은의 광화학. Previous video to do a simple photography experiment. First, you'll need 1 gram of silver nitrate and half a gram of table salt. 질산은과 Add enough water to both to completely dissolve them. 합치면 Once they are both dissolved, add the salt solution to the silver nitrate solution. It will instantly form a dense precipitate of silver chloride. 했다가 Give it a good shake to thoroughly mix the chemicals. Filter paper or paper towel and dump out the silver chloride onto it. 위에서 날려보내고 거름도 Then carefully spread out and pack it down into a thin but solid layer. 짜내고 등등 When it's dry, take it out and then place on top of it a template of something you want imprinted onto the silver chloride. Then place a sheet of glass over the template to hold it flat and steady. When you're ready, shine a very strong light onto the silver chloride. Over the course of 10 minutes, the silver chloride will... But this experiment shows you the basic idea. After 10 minutes, remove the glass in the template. 여기 반 떼면
And now you have a negative photograph of the template. 이건 회색으로 변했고 Pretty cool, eh? 가려진 Thanks for watching another Nerd Rage Science video. 진짜 Please subscribe, rate, and comment. 윤곽에 인쇄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Rage Science video.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은이에요. 아까 AgCl이 분해해서 Ag와 Cl2로 돼서 Cl2 날아가고, 그래서 은으로 변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광분해, 열분해로 나온 것은 HgO가 열을 받아서 분해하는 거고, 광분해에 예를 들은 거는 AgCl이라고 하는 염화수은이 빛을 받아서 Ag와 Cl2로 쪼개지는 거다. 사진의 원리, 예전 흑백 사진의 필름의 그 원리가 AgCl의 분해하고 관련이 있어요. 열분해로 또 다른 예는 크래킹 이라고, 휘발유 같은 탄화수소를, 긴 사슬의 탄화수소를 열을 가해서 짧은 사슬로 끊어버리는 건데, 짧은 사슬일수록 고급 기름이 되고 긴 사슬일수록 저급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 계통의 물질들을 고급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래킹이라고 열분해하는 과정이다. 또 보면은 우리가 베이킹소다라고 해서 NaHCO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산하고 만나면 아주 격렬하게 분해 반응을 하는데, 분해가 포함된 산염기 반응인데, 그렇지 않고 열을 가하면 서서히 요렇게 이제 원자들의 개수를 맞춰보면 요게 이제 맞을 거예요. 이렇게 분해하는데, 요 H2CO3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분해를 하면 H2O와 CO2는 기체죠. H2O는 뭐 액체로 일단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이제 녹여서 반죽물에 섞어서 반죽을 하고, 따뜻한 데다가 놓고 몇 시간 동안 있으면은 서서히 CO2 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빵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모양이 좋게 이렇게 반죽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열분해 분해 반응의 한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해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된다. 물만 그냥 넣어서는 잘 안 되고, 물 속에 적절한 전해질을 넣어야 돼요. 뭐 소금도 전해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전해질을 또 아무거나 넣으면 그 전해질이 또 분해하기 때문에 이 전기 분해에 좀 반응을 잘 안 하는 그런 염을 집어넣고 전기 분해를 해야 수소와 산소의 기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로 한 번 더 사진을 보고요. 촉매 분해는 이제 여러분이 촉매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촉매를 첨가해서 분해하는 건데, 우리가 소독약,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H2O2인데 얘를 물에 녹인 게 과산화수소수예요. 이것이 이제 아주 서서히 분해를 하죠. H2O와 산소로 개수는 아직 안 맞춰진 건데 분해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반응이 워낙 느린데 상처 난 데 바르면은 아주 폭발적으로 분해를 하죠. 이 상처에 있는 어떤 물질이 촉매로 작용해서 그래요. 실험실에서는 그냥
이산화망간이라고 해서 검은색 가루를 소량 첨가해 주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기체가 막 생기는, 산소 기체가 생기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있고, 또 NaN3라고 해서 이제 아지드화 소듐인데, 이거는 에어백에 소량의 그 가루를 집어넣고 적당히 충돌했을 때 반응할 수 있게끔 잘 고안해낸 그런 물질이 이제 역시 분해 반응이죠. NA와 N2로. 이게 분해하면 NA와 N3 부분은 사실은 질소 기체로 되는 거예요. N3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용으로 쓰는 것 중에 화약이나 폭발 이런 게 있죠. 뭐 TNT 같은 거, 아니면 뭐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것들, 커다란 고체 분자가 기체의 여러 개의 기체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압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 반응의 예다. 가정에서 경험하기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예드립니다. 조금 내려가면 자, 우리 생활에서 화학이라는 코너에 보면 물의 분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분해 반응이니까 이제 한번 타이틀을 찾아본 건데, 그러면서 수소의 뭐 제조, 수소를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수소를 얻는 용도로 물을 분해할 수가 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와 산소가 개수비로 2대1의 비율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역시 수소와 산소가 부피비로 2대1로 만들어져요. 저절로 뭐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건전지나 하여튼 전기를 공급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집에서도 요거는 비슷한 도구만 있으면 가능해요. 비커는 뭐 그냥 일반 그릇을 넣어도 되니까. 그리고 건전지 중에 한쪽 방향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와 있는 건전지가 있죠. 요게 이제 한 6V 이상 되는 건데, 요거를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그 위치에다가 시험관을 이렇게 적당히 투명한 관을 거꾸로 꽂아서 가만히 놔두면 막 그 거품이 올라옵니다. 근데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수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산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높이의 비, 만들어진 기체가 채워진 높이의 비가 2대1 정도가 돼요. 이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시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는 이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산소는 연소하지는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그 연료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에 이 수소를 이제 연료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량으로 분해할 수 있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 차에다가 수소 연료를 공급할 수가 있다. 수소 연료가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수소가 이렇게 한쪽 연료통에서 나오면
이온화를 해요. 이온화를. 그래서 적당한 막이 있어서 양이온, 프로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시 만나요. 이때 이제 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산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죠. 예, 곧바로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면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이때 수소의 전자를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하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도선이죠, 도선. 여기 적당히 저항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게 돼서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이 방법이 뭐라고 할까,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여기 잘 읽어보면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좀 더 미래에 수소 자동차가 실용화될 수가 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이제 석유 그 연료를 쓰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있죠. 수소 자동차는 아직 상용화까지는 안 됐고요. 전기 자동차는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되는 돼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분해에 대해서 화학책에 있는 내용을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하고 종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 밀도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밀도는 식으로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분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은 분모 1 단위, 분모 1 단위의 분자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분수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값으로 밀도를 나타낸다면 이 밀도라는 거는 1리터가 몇 g이냐, 1 세제곱센티미터가 몇 g이냐, 1 세제곱미터가 몇 g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 단위를 미터에 세제곱을 썼느냐, 세제곱미터를 썼느냐, 세제곱센티미터를 썼느냐, 리터를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이 단위라는 건 1이란 뜻이야, 1.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에서 속력을 나타내잖아요. 지금 이게 화면이 좀 민감해서 손이 닿으면 펜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에서 속력을 나타내는데, 이 시간을 뭐 초로 하느냐, 분으로 하느냐, 시간을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한 1초 동안에 가는 거리, 1분 동안에 가는 거리, 1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듯이 분수의 값은 항상 분모 1 단위에 해당하는 분자의 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그 물질의 질량이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 부피의 단위를 세제곱센티미터, 질량의 단위를 g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표에 있는 값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 단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쓰이니까 표준 단위를 약속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표준 단위는 질량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킬로그램이고, 길이는 미터이기 때문에 부피는 자동으로 세제곱미터가 돼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요게 이제 표준 단위예요. 여기
파워포인트에 실린 거는 표준 단위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위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의 밀도는 정확하게 1이 돼요. 물론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공기는 엄청 가벼워서 1000분의 1 정도 되고, 뭐 액체들은 뭐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이제 고체로 가면 이제 대체로 고체가 물에 가라앉으니까 물보다는 밀도가 이제 커지는데, 철의 밀도는 물로 생각하면 8배 정도. 그 다음에 납은, 묵직한 납은 11.34. 대기의 압력 측정에 사용된 액체 금속의 수는 13.53. 그때는 아마 13.6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 무거운 밀도가 큰 금속 중에 금이라고 하는 건 19.32. 이 정도 돼 있어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물질들의 밀도예요. 원래 이제 식용유도 여기 원래 원본에 식용유가 들어 있었는데 식용유는 여기 빈칸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실험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용유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혼합물을 분리해서 순수한 물질로 만들고 또 순수한 물질 중에 화합물을 분해해서 원소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을 자꾸 나누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원소, 원자로 존재하게 되는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있느냐 그 주기율표를 보면 100여 가지 정도의 그 원소들, 원자의 종류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려고 해요. 원자나 원소를 잘 나타낸 게 이제 주기율표인데 여러분이 여기 이 타이틀을 클릭하면 ptab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주기율표 사이트예요. ptable.com. 인터넷으로 주기율표를 검사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책에서도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원자의 구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가 등장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자 이렇게 생긴 주기율표가 있어요. 위쪽에 1, 2, 3, 4, 5, 6, 7, 8에서 18번까지 왼쪽에 7번까지 요 아래 화살표를 해서 아래 두 줄이 위치해 있다. 요 사이에 들어 있다 하는 건데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ptable.com을 가면 알 수 있어요. 색깔별로 노란색은 금속, 요 약간 보라색 띠는 얘네들은 준금속.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연한 하늘색은 비금속이다. 원소 기호에 검정색으로 써 있으면 고체. 파란색으로 써 있는 요거하고 요거. 아까 액체 수은 얘기했죠. 이 두 개는 액체. 붉은 계통으로 써 있는 포도주색 계통으로 써 있으면 기체. 이렇게 이제 특별히 구분을 했죠.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원자 번호, 영어 알파벳이 기호, 바로 밑에 숫자가 원자량, 맨 아래가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거? 그래서 만약에 순을 보면 80번이고 HG라고 되어 있고 원자량은 200.6이고 머큐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이제 그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아래로 한 칸 더 내려가면, 주기율표에서는 이렇게 세로줄로 놓여 있는 그 원소들이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16그룹, 17그룹, 18그룹 위에 표를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그 그룹에도 각각의 고유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가운데 이 3번부터 12번까지는 전이금속이라 그러고, 아래 내려와 있는 두 줄은 위에는 란탄 계열, 밑에는 악틴 계열 원소다. 이 쏙색으로 되어 있는 1, 2번, 13부터 18번까지는 메인 그룹이다. 또는 전형 원소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지면에서는 이렇게 좀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 ptable.com으로 가면 엄청난 양, 백과사전이 이 안에 들어있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ptable.com을 키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광고가 여기 좀 뜨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이고, 아까 말한 대로 금속이 여기서는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를 금속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금속 부분이 이만큼이 이제 색칠이 돼서 보이니까 알기가 편하죠, 시각적으로. 이 금속에도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속뿐만 아니라, 그건 좀 이따 하고요. 비금속에다 대면 현재 보이는 한 15개 정도, 요게 이제 비금속이에요. 특별히 보라색은 얘네들은 비활성기체. 나머지는 그냥 이름이 없는 비금속. 중금속에 대면 계단 모양의 7개의 원소는 중금속, 반도체, 영어로 메탈로이드 얘기합니다. 이 세로줄로 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1번부터 18번까지 있고, 특별히 여기 할로젠, 16족, 15족 원소 여기 썼지만 기타 다른 이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를 움직여 보면, 자, 비활성 기체는 오른쪽 6개, 일단 이건 이름이 따로 없고, 요건 전이 후 금속.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이 금속이에요. 가운데 10줄. 그 뒤에 오는 일부분이 전이 후 금속. 아래 놓이는 두 줄 중에 위에는 란타넘족, 밑에는 악티넘족. 맨 왼쪽은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알칼리 토 금속. 원래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했다고 했는데, 너비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주기율표인데, 이 아래 있는 란타넘부터 루테늄, 악티늄부터 로렌슘까지는 사실은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볼 일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밑으로 내려놓자. 그럼 너무 옆으로 긴 거를 상당히 해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A4 용지 비율에 잘 맞게 이렇게 배열한 것.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서는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가 구분이 됐었는데, 고체 C에다 놓으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고체예요. 액체에다 놓으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액체고, 기체에다 놓으면은 붉은 계통으로 보이는 게 기체. 이제 미지라는 거는
이 고체, 액체, 기체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미지예요. 핵 반응할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근데 고체, 액체,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100도, 500도 이렇게 되면 막 녹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0도일 때 기준이에요. 여기 써 있는 이 온도가 고체, 액체, 기체를 나누는 섭씨와 화씨와 절대 온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한 500도로 올린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의 원소가 녹겠죠. 또 녹았던 어떤 거는 또 끓을 것이고, 그래서 500도로 바꿔서 액체, 고체, 기체 상태를 비교해 보면 고체가 조금 줄었고 액체가 상당히 늘었죠. 기체도 좀 약간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1500도 정도 하면 훨씬 이제 많이 변했겠죠. 고체가 이제 3분의 1도 안 되고 액체가 상당 부분이고 기체가 좀 액체랑 비슷한 정도로 많이 있다. 이 화학적인 내용은 별로 오늘은 소개를 안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혹시 2학년 때 화학을 선택을 하면 주기율표에서 이제 화학적인 부분, 여기 전자배치나 동위원소나 화합물 이런 걸 그때 가서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누르면 이 좌측에 또는 이제 요 선택에 따라서 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좌측에 속성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보면은 뭐 여러분이 녹는 온도와 끓는 온도가 있고 밀도가 있죠. 밀도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 단위를 두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까 금이 19. 얼마였죠? 금이 밀도가 19. 얼마였는데 그거는 요 단위로 했을 때죠. 19.3이었는데 표준 단위로 해보니까 19,300이다. 등등. 아주 뭐 거의 그 위키 백과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다 링크를 해서 실은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뭘 더 볼까요? 밀도를 몇 개 보기는 했는데 어차피 여기 뭐 그대로 나올 테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위에 보면 이제 간단하게 어떤 원소를 클릭을 하면 란타넘족이다, 알칼리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와 있고 바로 밑에 밑줄 돼 있는 링크를 누르면 위키백과로 그 원소가 뜹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을 누르면 네오디뮴의 위키백과 내용이 간단히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도 또 이제 다른 속성들이 많이 나와 있고 네오디뮴은 현재 알려진 자석 중에서 가장 강한 자석인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여러분이 아주 하얀 그 반짝반짝 거리는 조그만 자석을 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네오디뮴으로 만든 그런 자석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히토류라고 해서 지구상에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좀 비싸고 그런 점이 있고 또 보면 여기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 언어로 어떻게 표시될까 금방금방 전환이 되죠. 내용들도 다 그 언어로 표시가 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간체를 만약에 간체로 뭐라고 하나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중국어로 표시가 돼요. 중국어는 좀 어려워요 보니까 항상 위에 누르면 이제 초기화된 상태로 되는데 언어는 다시 한국어로
해놓고, 뭐그 외에도 여기 설명할 거는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요 부분에서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40분 이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40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설명할 게 있으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주로 그 분해에 대한 설명 위주로 많이 했고, 밀도와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 내용 중에서 하려니까 그렇게 뭐 딱 그 과제 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시사 또는 상식적인 것을 과제로 내려고 합니다. 과제는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과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탄소 중립.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관련된 화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인가? 관련. 탄소 중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문은 뭐 분석화학, 뭐 유기화학, 아니면 뭐 공업 쪽으로 뭐 환경, 뭐 공업,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학문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꼭 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내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